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 관리하기 제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은 2편으로서 불완전 판매, 반대로 얘기하면 완전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1번, 불완전 판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답니다. 불완전 판매, 뭔가 완전하지 않은 잘못된 판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2번,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행은 당연히 불완전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무나 규제 사항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숙지하면서 우리는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상품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완전하게, 정말 적법하게, 제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금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여신 상품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품별 특징을 이해한 다음에 완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은행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습 목표 3가지고요. 이번 시간도 자세한 학습 모듈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불완전 판매예요.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는 말 그대로 완전 판매가 아닌 거죠. 이런 완전 판매를 은행 입장에서는 해야겠지만 어떤 절차를 어기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거 자체가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판매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완전 판매라는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완전 판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잘 설명하고 판매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후 고객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고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한 판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부분 중에서 이 밑줄 치는 요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이 부분이 완전 판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런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모듈에서는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실의 의무, 즉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즉 고객을 배려한다는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 즉 고객의 이익을 제한하고 은행, 즉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사항은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예요. 자, 고객이 있고요. 은행이 있다고 치면 이 두 당사자가 이해가 상충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어떤 절차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에 있어서도 다음이 얘기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가나에 써있는 이 2가지 원칙은요, 비슷해요.
즉 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투자 권유를 할 때는 적합하게 해라, 적정하게 해라 말인데요. 어떻게 적합하게 하냐 보면 판매매사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신중하게 평가한 후에 이에 적합한 상품을 당연히 투자 권유를 해야겠죠. 뭐 적합하지도 않은데 고객이 억지로 투자 권유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겠고 그 자체가 불안전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적정성의 원칙도요. 세 번째 줄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면담과 질문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적정한 투자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보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 불안전 판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 보면은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세하게 고객에게 그리고 투자 권유를 할 때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어떤지,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반드시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그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부당 투자 권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부당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시나 투자 권유를 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당 투자 권유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부당 투자 권유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학습 모델 보니까 39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 2-4 금융투자상품 완전 판매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항상 머릿속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각 지금 나와 있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부당한 권유를 금지한다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주의하자라는 내용으로 만든 일종의 문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부분을 보면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였는가? 권유했다면 체크.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잘 투자 상품을 권유하였는가?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 나간다면은 완전 판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완전 판매를 위해서 취급하는 상품별 주요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각 상품별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볼게요. 첫 번째, 수신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외환 상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신거래죠? 여신거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신상품을 먼저 볼게요. 수신상품은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투자상품,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 각 상품별로 쭉 특징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말 그대로 고객이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지불해야 하는 예금을 얘기합니다. 자, 이 요금일금의 가입 대상은요, 모든 국민이죠. 그래서 개인, 외국인, 법인, 임의된 채 전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일금이 있어서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보면요, 다 각 은행마다 달라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우대금리를 지급한 요건들을 은행마다 정하고 있구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금일금에 있어서 우대 서비스 내용에는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에는 급여 이체 실적을 갖고 있다면은 우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 이체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은 각 은행에서 역시나 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 마감 시간 있죠? 마감 시간이 지나서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 어떤 경우는 수수료를 내고요. 어떤 경우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요. 즉 우대 서비스가 적용이 됐다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대 서비스 제공 기간도 우대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 이를 잘 확인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금을 예금의 간단한 특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에 관한 특징 알아볼게요. 저축성 예금에는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습니다.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는데요. 가입 대상은 역시나 요금을 예금과 같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뒷장 넘겨서요. 그리고 예금의 만기율이 어떤지 다 확인해야 되고요. 중도 해지했을 때 이율은 얼마큼인지, 그리고 이자 계산 방법은 어떤지 각 상품별로 특이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인출, 담보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치 한도, 즉 얼마까지 예금할 수 있냐, 이런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부분은 비과세 종합 저축 부분인데요. 어떤 저축 상품 같은 경우 예금 상품이든 저축 상품이든 이런 금융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이자를 받았다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데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파악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신 상품 중에 투자 상품에 있어서도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 판매를 위해서는 투자 상품의 판매 프로세스, 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투자 상품을 완전 판매하기 위해서는 1번, 투자자 정보를 확실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잘 분류해야 돼요. 예를 들어 투자 성향이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안정형인지, 안정 추구형인지, 아니면 위험 중립형인지, 적극적인 투자형인지, 아니면 공격 투자형인지를 좀 분류해서 그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투자자 유형별로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투자 이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분히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런 4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투자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를 한다면 완전 판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카슈랑스 상품인데요. 여러분, 방카슈랑스 하니까 말이 조금 특이하죠. 이 방카슈랑스는 프랑스 합성어예요. 은행이라는 용어와 보험이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방카슈랑스가 된 거고요. 이 뜻은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은행은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런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그러한 그 자체를 우리는 방카슈랑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도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떤 이해도가 좀 필요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좀 볼게요. 첫 번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당연히 구분하고 이해해서 각 상품별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상업경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보험이죠. 그리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물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보험의 성격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 즉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당사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지정받는 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네 가지 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외환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환 상품은 외환, 외국 돈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외국 통화의 매매, 즉 달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 통화의 매매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원 입장에서는 외국환 거래법과 그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관련 규정은 뒷장 32페이지의 괄호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네 가지 가나다라 해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신고 등의 업무 처리, 지급 한도 및 지급 제출 서류,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 대한 통보 대상 여부의 이해,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요거는 한 번쯤 읽어본다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외국환의 매입과 매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요, 요거예요. 거래 당사자의 거주성 여부를 판단해서요,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이를 은행원 입장에서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제출받을 서류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외국환의 매입과 매각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거래 당사자의 거주성이 어떠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뒷장 32페이지 5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성 부분을 보시면 국민의 거주성, 그리고 외국인의 거주성, 그리고 법인의 거주성으로 나눠서 거주자로 볼 거냐 비거주자로 볼 거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경우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국민은 그 주소가 당연히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다 거주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래 표를 보면요, 모두 거주자로 보는데 비거주자는 누구냐? 외국에 있는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도 비거주자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포함되는 국민은 비거주자로 보고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은 거주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없다고 칠게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없는 경우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대한민국 제외 공간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체제하고 있는 자도 비록 국내에는 없지만 거주자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제외 공간이라는 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는데 이들이 입국을 해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를 하면은 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거주성을 판단하는지 봅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다 비거주자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근데 어느 경우에 거주자로 보냐? 국내에서 외국인인데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봅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대표적으로 어느 경우에 포함되냐? 봤을 때, 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 공관, 뭐, 국제기구, 뭐, 그런데 외교관이나 영사, 수행원이나 사용인으로 있는 외국인은 비거주자고요. 국내에 있지만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 군인도 역시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비거주자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요. 그 다음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한 자, 그리고 거주자였던 외국인이지만 출국한 후에 외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면 비거주자로 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법인의 거주성입니다. 법인의 거주성을 보면 법인은 쉽게 얘기하면 회사죠. 회사. 기업 회사를 얘기하는데요. 거주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단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입니다. 주사무소는 뭐 본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점.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도 거주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제외 공간도 거주자로 인정을 할 수 있죠. 반면에 법인이지만 어느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냐면요.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을 얘기하고요.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 공관과 국제기구도 비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영업소 당연하죠. 이것도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외환상품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여신거래 관련한 특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신거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출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출은 종류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를 통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거고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이 자신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항은요. 대출에 있어서 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이에요.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아직 안 받아봤겠지만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각 고객마다 한도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많은 고객이라면은 대출의 한도가 높을 것이고요. 신용등급이 안 좋고 소득 수준이 낮다면은 대출의 한도도 낮을 것입니다. 뭐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비율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비율이 있지만 첫 번째는 LTV입니다.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에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LTV가 70%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억짜리 집을 담보로 LTV가 70%라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LTV 제한 유분을 은행원 입장에서 꼭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LTV가 높을수록 동일 고객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을 보면은 DTI가 나와 있어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쉽게 설명드리면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에요. 여기 보면 고객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 대출 금액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이 DTI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여신거래 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를 보면 뒤에 부분은 간단히 좀 읽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 대출 건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이를 업무 처리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신거래를 하는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제 제한되거든요. 국가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5년 10월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정책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은행원 쪽에서 항상 이 정책들을 확인해서요. 취급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신 상담할 때 검토 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철저히 한 다음에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은행에서는. 그래서 여신 상담을 할 때에는요. 여신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신 금액이 얼마큼인지, 여신 기간, 그리고 금리나 보증률 등과 같이 여신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여신거래 신청인이 본인인지 아닌지, 대리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리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겠고요. 채무자가 채무 관계인의 행위 능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신거래에서 신청한 자금 용도가 적합한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이 고객은 땅을 사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용도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합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죠.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 상환 자원이 적합한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신 심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여신 심사는 은행원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마다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신 심사 시스템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내부에 갖추어진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숙지해서 여신 심사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차 학습 모듈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학습 모듈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지금부터는 학습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 판매 개념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앞에 띄워놓은 바와 같이 불완전 판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렇죠.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이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고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바로 완전 판매의 개념이 되겠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한 판매가 바로 불완전 판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 사항입니다. 즉, 불완전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 판매를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설명의 의무. 마지막으로 부당 투자 권유의 금지. 이러한 사항들, 이러한 규제들을 잘 우리는 고려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면, 즉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 아마도 불완전 판매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품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은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예금, 묘구불 예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에는 적립식, 거치식이 있었죠? 뭐 이런 이 예금 상품별로 어떤 주요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 그리고 방카슈랑스, 그리고 외환 상품, 그리고 여신거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한 상태여야만 은행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원관리하기 2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5차시가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화이팅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